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조선의 건국입니다. 종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묘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종묘라는 것은 조선의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이 모든 국왕의 어진이, 그러니까 초상화와 또 각각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칸에 조선 국왕의 어진들이 모셔져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되고 우리가 보통 이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이 건물은 아니고요. 종묘 제례악이 이제 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보도록 하죠. 뭐 오늘 다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욕심을 부려서 고려의 멸망부터 사화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조제 사이에 차이를 좀 민감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성문법을 통해서 이제 조선은 사실상 하나의 법치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건국 개국 공신들 위주로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조선 한 초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시기가 되면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이 세력을 키웠던 사림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림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결과도 함께 살펴보고 이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다시 여러 개의 붕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결국은 사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기 국내외 상황부터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원이 쇠퇴하고요. 이 주원장이 남경, 그러니까 난징의 건국한 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개편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한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중앙 권력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왜구가 고려와 중국 해안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왜구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노략질하는 이 해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본과 외국을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뭐 여하튼 이 국내는 권력을 독점한 이 건몬세족의 불법적인 농장 확대로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죠. 아울러서 홍건적과 이 주원장이 대표적인 홍건적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홍건적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분파들 중에 일부가 이 고려로 침입을 하고 또 왜구들이 아주 뭐 많이 출몰하게 되죠.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 이러한 국외적인 사정들이요.
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몬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죠. 그리고 사회개혁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죠. 그러면서 국민적 인기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위화도 왜군을 조선 건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위화도 왜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모순의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최영과 이성계 그리고 이 최영과 그리고 이성계 신진사대부 간의 갈등이 대립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송령으로 삼겠다고 고려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영과 이성계 및 신진사대부 사이에 큰 갈등의 골이 파이게 되죠. 최영은 철령 이북의 땅을 뿐만이 아니고 이 요동지방 그리고 요소 역시 사실상 이 고려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동 정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성계 뿐만이 아니고 신진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요동 정벌을 반대하게 되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최영이 요동 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그런데 이제 이성계를 총사령관으로 요동 정벌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이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되고 이 최영을 제거한 뒤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위화도 해군의 결과 이성계 중심의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전제개혁과 조선의 건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신진사대부 세력이 이제 양분되게 되어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이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온건파는요, 이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그룹으로서 이색과 정몽주, 길제 등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급진 개혁 신진사대부들은요, 사전을 혁파하고 역성혁명을 통해 새 왕조를 개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과 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 고려 왕실의 조정에 실권을 장악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개혁이 전제개혁입니다. 토지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권몬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요. 이 땅을 신진사대부에게 재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몬세족의 토지 몰수를 통해 권몬세족은 몰락하게 되고요. 또 신진사대부에게 이 땅을 재분배함으로써 신진사대부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재정 역시 확충되게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권몬세족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들의 노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평민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노비가 농사를 지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이 이 건문세족이 토지를 몰수하는 순간 노비가 증가하는 순간 사실상 재정 수입은 줄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진사대부들은 사실상 농장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농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소장농에게 주고요. 이 소장농에게 소장농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일부 50%를 신진사대부 지주한테 주고 또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재정 역시 확충되게 되죠. 이러는 와중에서 조선이 건국하게 됩니다.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는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드디어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이 조선 초기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임금은 정도전과 조준 등의 개국공신이 주도하게끔 내버려 뒀어요. 본인 자신이 별로 정치에 그렇게 관여적이지 않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죠. 성리학적 통치 인협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태종 임금은요,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앞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조제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태종은 육조직조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죠. 종친과 외척의 정치 참여를 또한 제한합니다.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죠. 호펠법을 실시하고 양전사업을 단행해서 국가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이 태종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지 돼요. 이 사람은 고려 건국 멸망 때부터 계속해서 이성계와 함께 이 중요한 요인 암살조 이런 표현은 좀 그렇네요. 여하튼 아버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1등 공신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병을 없앤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조선 초에 이제 왕자들이나 이 큰 대신들 건국 개국 공신들의 경우에는 사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병제를 없앰으로써 군사권의 중앙집중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호벌법 실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인구수가 정확해야지. 세금을 매기던 부역에 동원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민등록 정비 혹은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인구수를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경제 기반 여기서는 재정 확충을 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전사업은 이제 토지대장을 정비하는 것이죠.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양전사업 즉 토지대장을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종 임금이 시행했던 왕권 강화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권 강화에는 육조직조제와 이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사실상 재정 확충은 호패법 실시와 양전사업 단행이 되겠습니다. 세종은요, 유교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과 정책 연구를 전담하게 하죠.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연이라는 것은 뭐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중국 고사, 우리나라 고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임금에게 제안을 하고, 임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고사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이것을 모범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토론, 정책 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은 육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에서 시행할 일들을 의정부가 이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끝난 사안을 사실 임금에게 보고를 하고, 임금이 그 사안에 대해서 가부만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단종은요, 이 시기에 왕권이 무척 약화되죠. 워낙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의 재상이 사실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상태였고요. 세조는 이제 반정으로 집권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육조직조제를 실시하죠. 자, 이 육조직조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의정부의 역할을 이제 축소시키고 왕이 직접 모든 행정 일을 이거는 하는 게 맞아, 안 돼, 모든 결정을 이 임금이 하는 그런 체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요. 다시 말하면 세조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이거는 말이죠, 이러한 고사, 옛날에 있었던 일로 비추어 봐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종은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대안도 있지 않나, 막 서로 토론하는데, 세조는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일단 잘 안 되면 또 시행령도 바꾸고 뭐 여하튼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왜 사사건건 시비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조는 이 육조 직조제를 실시하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언론 활동을 제한하게 되죠. 자, 성종은요, 통치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홍문관을 설치하고 다시 경연을 활성화시키죠. 이 홍문관은요, 집현전의 이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고요,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임금이 성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네요. 자, 조선 통치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한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유교의 덕치와 민본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중한집권적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덕치와 민본은 뭐 사실
이 왕도 정치는 유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의 기본 이념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이 뭐 제대로 구현됐느냐 뭐 그 여부는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여하튼 이상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조선 통치 체제의 특징입니다. 유교 통치 이념에 입각해서 군주의 독재와 관료의 횡포를 견제했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서 가장 핵심은 군주의 독재권을 견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하와 백성의 여론 반영을 위해 삼사와 경연제도, 상소, 구원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법제화도 이루어지게 되죠. 경국대전 반포로 통치체제를 법제화했던 것이죠. 먼저 중앙정치체제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요, 재상 합의로 운영되는 최고 정무기구고요. 국정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조 직주제를 시행하느냐 아니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의정부의 역할은 달라지지만 뭐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의정부의 역할은 재상합의로 운영되는 최고 정무기관이자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육조는요, 국가 주요 행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 주요 정책은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 관리들이 협의하여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육조 직조제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라는 점 한 가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사는요, 이 언론 담당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왕과 의정부 및 육조를 견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죠. 국왕과 의정부, 육조는 사실상 행정부인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3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관원은 이 3사 중에는 이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 있는데요. 한번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관원은요, 국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왕이 잘못하는 경우에 사관원 관리가 국왕에게 독대를 신청하고 이제 국왕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게 되죠. 사원부는 물론 조정에서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관원이 직접 나서서 국왕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죠. 사원부는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홍문관은요, 학술기관으로 경연 등을 중화하면서 이 사원부 및 사관원의 역할을 지원하는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관원과 사원부는 간쟁권, 붕박권, 제가 잘못 썼네요. 붕당할 때 그 붕박권, 그리고 서경권을 가집니다. 서경권은 인사 임명할 때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간쟁권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국왕이 잘못했으면 국왕에게 뭐 이조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조에 대해서 간쟁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3사의 언론 활동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려는 조선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앙정치 체제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의금부 승정원이 있습니다. 이 의금부는요, 왕의 특명을 받아 국가의 큰 죄인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금부는 왕의 검찰, 어떻게 보면 왕이 임명한 검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정원은요, 왕명을 출납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청와대 비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자, 한성부는요,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고요. 지금의 서울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기록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금도 청와대에는 춘추관이 있죠. 성균관은요,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방행정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백성에 대한 국가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조선 지방행정 조직의 특징입니다. 지방행정은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면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무슨 면, 무슨 리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이 속현과 향소부국을 폐지하게 됩니다. 속현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지방간이 발견되지 않았던 군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면리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속현을 폐지했다는 것이 사실상 중앙집권체제 강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관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각 도의 장관으로 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관할지역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고려 말과 달리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향촌자치의 부분적 허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향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지방의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된 향촌자치기구로서 수령을 보좌하는, 그리고 수령에게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는, 이러한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경제소예요. 바로 중앙집권체제 강화와 직결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향소와 조정 사이에 연락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소입니다.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 경제소죠. 한편으로는 향촌 자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견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군사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군역은요,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되었죠. 군대를 가는 사람과 군대 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생필품을 보급하는 보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관리와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이 면제되게 됩니다. 종친과 왕실 종친과 고위관리의 자제는 특수군으로 편성돼서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 군사조직은요,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습니다. 중앙군은 5위가 있고요. 이 5위는 궁궐과 한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져서 편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성방리학 체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 단위로 뭐 읍성이 됐던 산성이 됐던 성 단위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농성을 하는 그러한 군사 전력을 취했기 때문에 지방군을 뭐 어떻게 특별히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군역을 통해서 보충된 인력을 산성이나 읍성에 배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색군은요, 사실상 예비군으로서 전직 관리,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이 참여하는 군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향토 방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관리 등용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도는요, 이 문신을 뽑는 문과와 그리고 무신을 뽑는 무과, 기수관을 선발하는 작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었는데, 이제 승과를 폐지하고 무과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기시험은 식년시라고 해서 3년마다 실시했고요. 수시로 특별시험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왕세자가 이 뽑힌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는다든지, 국가 경사가 있을 때 특별시, 그리고 또 국왕이 직접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국왕이 직접 그 때를 식년시 이외의 그 과거 시험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죠. 응시 자격은 천인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이 과거 시험만 있었던 건 아니죠. 천거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가 추천한 인물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으로서 대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어느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 애가 유능하더라고. 그냥 데리고 가서 제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음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대상이 크게 축소되었죠. 2품 이상 관리의 자손으로 제한됩니다. 고위 관리로 승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예외적으로 그런 대로 승진을 했던 사람은 정약용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이죠. 정약용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음서로 이제 관직에 올랐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도전에 그 정조의 눈에 띄어서 뭐 특채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음서로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조선에서는 고려에 비해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사관리 제도로는 상피제를 실시했습니다. 상피제라는 것은 고향이 어떤 사람이 고향이 충청도다. 그러면 충청도의 어느 군 출신이면 그 군의 군수로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 오품 이하 관리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도록 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 응시 자격을 보도록 하죠. 죄를 범하여 영구 임명할 수 없게 된 자, 탐관오리의 아들, 제가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울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여 출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죠. 이런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일반 백성들이 과거 시험 합격자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보통 40대 초반에 과거에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0대, 20대, 30대까지 결국은 공부만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처자식이 있는데 공부만 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이러느라고 그냥 파김치가 됐는데 책을 보면 졸리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나 이 일반 백성들은 문과나 작과에 주로 응시하게 됩니다. 이 교통통신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봉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경지대의 군사적 위급 사태를 중앙에 신속히 알리기 위한 제도가 봉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참제도가 원나라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에 500여 개의 역참이 설치되고요. 관청의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을 전담하게 되죠. 아울러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얻은 세금을 한양으로 운송하는데 배를 이용하게 되죠. 자, 훈구와 사림을 이제 비교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 훈구 세력은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세력을 얘기합니다. 세조 이후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죠. 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업에 관하여 상업의 이제 활동에 종사해서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죠. 하지만 각종 비리와 부정을 자행하게 됩니다. 사림은요,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했죠. 이색과 정몽주를 대표하는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한 집단입니다.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리학에 툭철한 지방사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하게 되고요. 향촌 자치를 강조하며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중앙을 장악한 훈구 세력과 지방을 장악한 사림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앙 권력을 장악한 훈구, 지방 권력을 장악한 사림, 이제 중앙 권력까지도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사림들 사이에서는 나타나게 되죠. 이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완도 정치를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도덕과 의리를 바탕에 둔 왕도 정치를 통해서 임금을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므로써 사실상 이 중앙 정치를 이 사림이 쥐락펴락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심화되죠. 권세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확대하고요.
수치 체제가 물러내죠.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집니다. 사실상 후고 세력은 긴 역사적 안목에서 봤을 때 패배한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들은 이 사림들이 훈구 세력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들이죠. 그거는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려 후기에 있었던 일들은 조선 시대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이제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더 확대, 가공된 그런 측면이 있죠. 여기서도 사실상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 내의 싸움이죠. 누가 권력을 더 갖고 뭐 권력을 덜 갖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백성이라는 큰 집단을 위하느냐 아니하느냐 뭐 그걸로 그건 좀 너무 가식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성종이 이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이 김종직을 필두로 중앙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죠. 이 사림들이 맡았던 역할은 주로 3사에서 언론과 학술을 담당하고요.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사화와 사림의 집권을 살펴보도록 하죠.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충돌이 이제 중앙 권력 싸움에서 본격화됩니다. 제가 또 잘못 적었네요. 여하튼 무오사화가 연산군 4년에 있게 됩니다.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됐죠. 조의제문은 뒤에서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갑자사화는 연산군 10년에 있었던 것으로서 연산군의 생모 윤비 폐위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연산군에 대한 평가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 사람은 패주죠. 패주에 대해서는 이 폐위당한 왕에 대해서는 그 다음 얘기는 뭐 뻔하죠. 뭐 무능했거나 아니면 독선적이거나 아니면 거의 놀자판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몰아지고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기록은 뭐 대부분 그렇지만 과연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죠. 김효사화는 중종 14년에 있었던 일로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 원년에 있었던 사화로요. 이 왕실 외척인 대윤, 윤희림과 소윤, 유은현파의 대립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게 왜 위로 올라갔을까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사림의 집권을 보도록 하죠. 이 사림 집권의 배경은 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간 결과 이제 중앙 정계에 관심을 갖게 됐죠. 16세기 후반 선조 때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앞서 조의제문이 얘기가 됐는데요. 성종 때 김종직이 지은 글로 단종을 죽인 세조를 초나라 의제를 죽인 항우에 비유했죠.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을 때 이거를 사초에 실어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죠.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조광조의 도학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궁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천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실천입니다. 다스림의 근본인 군주가 마음을 바로잡고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현량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학문이 뛰어난 인재를 첨가하여 간단한 시험을 통해 등용하는 제도죠. 어떻게 보면 특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학문적으로 소양이 있다고 학계에서 소문난 인재들을 그냥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등용하는 제도죠. 중종 14년 28명의 사림을 등용하고요. 이 사림파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앙 정치 권력의 이 사림파의 입지를 지분을 넓혀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불교 또는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격서죠. 이 도교 행사라고 행사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소격서를 폐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소학 교육을 강화하고요. 향약의 시행을 추진하면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소학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죠.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대한 규범화, 체계화를 통해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려 있고요. 향약 역시 이 평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다음으로 위훈 삭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반정 공신들 가운데 거짓 공신이 있으니 이들의 위훈을 공신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심정, 홍경주 등 74명의 관직과 위훈을 박탈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공신록의 4분의 3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신들을 이 공신록에서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상 기무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사림 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서원과 향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사림들이 지방에 세운 사학이 바로 서원입니다. 사립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요. 선현을 모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집단의 이 성리학 중에서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의 후예야 라고 얘기하는 집단들이 이 선현을 에 대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동양의식 혹은 동학의식 같은 학교 출신이야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서원의 기원은요, 풍기군수인 주세봉이
이 백운동 서원을 중종 38년에 만들면서 이 서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550년 명정 5년에 소수서원으로 사익되었죠. 이 사익되었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이 직접 현판을 만들어주고요. 직접 글씨를 써서 소수서원이라는 글자를 직접 쓰고 그 현판만 보내긴 좀 그렇잖아요. 이 노비와 그 인근의 땅을 같이 그 서원에 그 소수서원에 주는 거죠. 임금이 직접.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특수 세력으로 자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비와 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선조 때 살인파가 정치 주도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서원제도는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서원은요, 향촌 살림이 학문적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살림의 향촌 지배를 강화하고 사실상 붕당의 근거지가 서원이 됩니다. 향약은요, 이 살림 세력이 유교 윤리를 향촌에까지 보급하여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향촌 자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약의 보급은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처음으로 시행했죠. 살림 세력이 중앙정계에 자리 잡은 16세기 후반부터 이 향약은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지방의 유력한 살림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 등에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은 자동으로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방 관아보다도 더 일상생활과 직결된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다 걸리면 지금은 행정관청에서 벌금을 주지만 이 향약에서 벌금을 주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데려다가 곤장도 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살림은 농민에 대해 지방간보다 더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고요. 유교적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붕당이 출현하게 되죠.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살림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제가 여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외척 정치를 어떻게 청산하느냐는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권의 서경권을 가지고 있는 이조 전랑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중종 시기에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죠. 이제 독차지한 붕당들, 이 살림들은 이제 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중앙 권력이라는 것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붕당 정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인은요, 선조 때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신진살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이 외척 정치 청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황과 조식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 영남 지역의 살림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서인은요, 명종 때부터 정치에 참여했었죠. 사실상 기성살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척 정치 청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와 성훈의 이 학문을 계승한
경기와 충청 지역의 살림이 대표적인 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그 윤곽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조선시대라는 이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과제, 그 주차 과제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11강이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자꾸 헷갈려서 한 번 더 낸 적이 있어요. 내지 말아야지 됐을 때 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칸을 뽑았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좀 내주십사. 제 체면을 생각해서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의정부 서서제와 육조, 직조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조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 각 임금의 정치적 특징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걸로 중앙정치 체제를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고려와 조선의 지방 통치 체제를 비교하고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얼핏 뭐는 폐지하고 뭐는 폐지하고 뭘로 한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전체적으로 이런 체제였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이 있을 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으로 향약과 서원이 사림성장의 배경이자 붕당 정치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주차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뭐 300명이 넘더라고요. 며칠째 300명이 넘었었는데 뭐 다음 학기엔 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에요. 이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될 텐데 걱정입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참 문제네요. 대학은 사실은 이거 뭐 온라인 수업만 들어가지고 이게 대학 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러워요. 뭐 여하튼 그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다른 책을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일단 냈는데 기말 과제를 냈는데 그거를 변경시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영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에게 좀 명구스러워서 그냥 이 주차 과제로 기말 과제로 관영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를 mp3 파일로 녹음 파일로 보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